만원경과 현미경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시기적으로 어떤 놈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약세장 끝부분에 가면 굉장히 혼동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마지막 약세장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언제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예고됐던 EPS 조정이 내년도에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약세장의 마지막 조정이 됩니다. 올해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인플레이션입니다.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70년대로 돌아가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짙은 녹색이니까 9%대까지는 40년 전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상응하는 금리가 쫓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어떤 걸 가져왔느냐, 역대급 인상 속도를 가져왔죠. 보시면 매번 금리를 올리는 속도와 경사를 말해주는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보시면 2022년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제 올해 12월까지 내일 모레 한 3일 내에 이제 FOMC 발표가 나겠죠. 발표가 나고 나면 0.5까지 가는 정말 역대급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적은 보시는 것처럼 드문 경우예요. 20년 이상 됐죠. 베이비 스텝이 없어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스텝이 생겼죠. 자이언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얘기는 20년 동안 없었던 얘기죠. 그런데 역대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역대급 인상 속도에 의해서 온 결과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역대급 하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주가 상승과 하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는 역축으로 돼 있으니까 10년물 금리는 역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말고 회색에 속한 거가 주가인데, 주가는 제대로 이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걸 말하고요. 채권은 반대로 오르는 거로 나타나 있는 게 떨어지는 거로 표현하죠. 보시면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건 뭐 망고의 법칙이 돼버렸어요. 언제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현저하게 거의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망고의 진리라고 할 만큼 통했던 법칙이에요.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오르는 거죠. 보시면 지금 2022년도는 파란색이 내려가는데, 요거는 역축이기 때문에 금리는 제로에서 4%, 5%까지 오르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옵니다. 물론 PER이기 때문에 직접 주가는 아니지만 저게 결국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조정됐냐? 28배에서 15배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저점은 6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나왔죠. 10월 달에 6월 달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 거의 6월 저점이 10월 저점과 같습니다. 그 정도는 S&P 500 기준으로 3,500에서 600 사이, 600 정도 보면 되는데, 그 정도 내려갔다가 아주 큰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죠. 4,000 이상이었다가 지금 3,900으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만 보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저점은 6월과 10월에 있었던 3,590 정도, 3,600 정도가 올해 최저점이었고, 제일 떨어졌을 때 S&P 500 기준으로 PER 15배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28배 정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많이도 내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는 밸류에이션을 낮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역대급 인플레이션, 역대급 긴축, 그래서 역대급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 올해 시장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간 거라면 인플레이션은 어떨까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그렇게 급격한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뭐 15%에 육박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지만,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80년대 초반에는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저때 이제 사용했고요. 내년도 장세를 말하면서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장세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장세라고 하죠. 왜냐하면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면 물가가 끔찍하게 오르지만 경기는 또 끔찍하게 안 좋아지는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경기가 안 좋지는 않아서 스태그플레이션 때인 70년대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 처음으로 사용됐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은 올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은 경기는 그렇게 완전히 침체로 가서 나빠지지 않는데 물가는 떨어지는 거니까,
경기는 그대로고 물가가 내려오는 걸 보통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보통 말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디플레이션은 여기 경기까지 이제 물가도 떨어지지만은 경기는 낮은 성장을 말할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나간 10년, 20년을 저희는 디플레이션 장세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게 디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들이죠. 지나간 20년 동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우리에게 고착화됐었죠.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장세였습니다. 성장이 취소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레리 서머스는 구조적 장기 침체다. 그래서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장이 멈췄던, 그래서 그 시대의 성장을 보여줬던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시대를 주도했던 그런 때를 지나간 20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난데없이 나타난 인플레이션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형상에서 이제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면 얼마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오일 쇼크 1, 2 끝에 저렇게 급격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대급 하락이 나타난다면 또 한 번의 시장의 역사를 또 쓰게 되겠죠. 어찌됐든 그거는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죠.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올해 나타났고, 내년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보시면 위에 거 보시면 월가에서 주요 투자은행이 내년도 S&P 500 지수 전망이에요. 5,200, 5,100, 5,050 막 숫자가 5,000이 넘어가죠. 제일 낮은 데가 4,6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4,600. 뭔가 좀 이상하죠? 올해 지금 3,900인데 내년도 5,200 간다고 하는 정신 빠진 애들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다 정신이 빠졌죠. 이게 이제 작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12월 8일 날 기준으로 월가가 올해 22년도 주가를 예측했던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는 요즘 제일 위험한 은행이죠. 제일 높이 불렀네요. 보시면 5,000을 다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낮게 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보시면 JP 모건이니 뭐 이런 데들 다 5,000 이상입니다. 올해 어떻게 됐나요? 말씀드렸잖아요. 3,600까지 갔다가 3,5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5,000 뭐 아니라 4,000 뭐 800, 600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면 4,800에서 계속 내려왔죠. 어찌됐든 작년도 고점 이후에 계속 내려만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지수 전망이었어요. 근데 올해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2020년 전망을 갖고 와도 똑같습니다. 매년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떨어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도 안 그래야 될 텐데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브리치워터의 퓨어 알파 수익률이에요. 이건 올해 겁니다. 올해 1, 2, 3분기 22% 냈는데 4분기 들어서 6%까지 다 까먹었다. 근데 지금 뒤로 가면 더 빠졌을 겁니다. 브리치워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헤지펀드라서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그 회사죠. 지금은 이제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은퇴했기 때문에 넘버 1, 2, 3가 이제 바뀌었죠. 어쨌든 그 브리치워터가 올해 운영하는 두 개 커다란 그 펀드 중에 퓨어 알파라고 있습니다. 얘는 올해도 꽤 잘했었죠. 보시면 꽤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올해 20% 마이너스 안 나 데가 잘 없는데 여기는 22% 플러스였으니까요. 굉장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 뒷부분으로 오면서 4분기 와서 다 반납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숏을 쳐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에 투자해 왔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수익 냈던 걸 다 까먹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그 약세장 끝부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맞았던 사람들이 틀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원경과 현미경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시기적으로 어떤 놈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약세장 끝부분에 가면 굉장히 뭔가 혼동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마지막 약세장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언제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예고됐던 EPS 조정이 내년도에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약세장의 마지막 조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장,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은 마지막 조정이 EPS에서 오기는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저 브리지워터의 퓨어 알파처럼 앞에서 잘했던
했던 것도 까먹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만원경과 현미경을 잘 사용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거고, 증권사들의 저 월가 예측은 매번 저래왔던 것처럼 참고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산들이 전부 역대급으로 하락했어요. 주가지수, 국채가격, 상품가격, 그 다음에 주택가격. 그런데 그 저평가 정도는 다르죠. 주가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1대1 밸류에이션 측정하면 채권이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요즘 평가됩니다. 국채 가격 지수가 보시면 일정 선을 넘어섰죠. 더 아래로 한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모스트도 채권 관련된 포트폴리오 편입이 한창이죠. 저희도 벌써 한 2달 사이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다 채권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반등 1단계에서 리밸런싱을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지는 않지만 연금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변경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변경해서 해드리고 있고,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 한꺼번에 하락하긴 쉽지 않은데, 지나간 1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이 지금처럼 동조화됐던 적은 없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하는 장은 불가피하게 똑같이 동조화되고 그 정도가 더 극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은 주식에 있어서 개별 주식 위험 같은 위험이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신용 위험이란 게 있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국채도 신용 위험이 발생합니다. 어떤 신용 위험일까요? 예를 들면 한 달 전쯤에 발생했던 영국의 연기금 사태, 이게 국채인데도 생기는 신용 위험입니다. 수급이죠. 천하의 미국 국채도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만 많으면 가격 떨어집니다. 이게 수급에 의한 위험인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흔들리는 위험까지도 갈 수 있죠. 한국의 지금 회사채들이 그랬죠. 현재는 투 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정을 찾은 채권과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채권. 최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레고랜드라는 PF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PF 쪽은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아직도 여전히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동원인데, 동원건설일 건데 창원에 있는 건설사 부도났어요. PF 중심의 회사거든요. 도급순위는 200기까지도 뒤로 가는 데기 때문에 큰 데는 아닙니다. 지방 회사고, 하지만 PF 감당을 못해서 부도나 버렸으니까 뭐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PF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미분양 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효과는 나타나서 아까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나타냈던 바로미터가 한전채였는데, 그 한전채가 제가격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등급이 높은, 그다음에 아주 안전한 채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전히 등급이 낮은 그다음에 PF물들은 뭐 거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대출이자 내고 계시다면 요즘 극심하게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CD금리가 폭등해서 생긴 문제인데, CD금리가 지금처럼 6%대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모든 그 대출의 기준이 CD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는 금리 변화가 나타나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CD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것들은 은행에 관련된 문제, 은행채에 관련된 문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금리 같은 것들도 실제로 뭐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채권도 사기 시작했죠. 지난 11월 달에 주식을 외국인들이 3조 이상 매입해서 이게 뭔 일이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랬는데 채권도 다시 사기 시작. 제가 보기엔 한국 국채,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현재는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지면서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올라 버린 거죠. 금리 숫자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금리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는 한국 국채를 사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역대급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2019년도에 제가 2월 달에 냈던 회사 세미나에 화면 그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국 증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좀 전에 제가 11월 달에만 3조 이상 외국인이 샀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번 달 들어서는 채권도 사고 있다 그랬죠. 원래는 항상 외국인이 채권을 사도 주식은 샀다 팔았다 했는데 어찌됐든 지난 11월에는 외국인이 3조 이상 주식을 샀다 나와요. 근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19년도 2월 달이면 2018년도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 하락장, 특히 미국의 급락장 뒤에 바로 한 달 사이이기 때문에 한국은 찬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한국에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위장된 축복이다. 왜냐하면 곧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고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성전자를 저렇게 1조 6,900억 막 1월 28일 연초 이후에 막 이렇게 지금처럼 2019년도 하면요. 이때도 똑같이 이랬다는 거죠. 3조 2,030억을 샀네요.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똑같이 반도체는 우리도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2달, 3달 이렇게 해서 분기 정도 지났죠. 똑같았습니다.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근심거리가 됐던 때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출 2달 연속 마이너스. 1월 반도체는 23%나 줄었죠. 지금 뉴스라고 날짜만 바꿔도 손색이 없죠? 거의 뭐 같은 내용이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도 수출 감소로 쇼크 상태인데 왜 외국인이 사는 거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은 인텔에게 반도체 왕자를 뺏겼다. 작년 4분기 매출이 인텔보다 낮아져서 1위가 바뀔 것 같다.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얘기죠. TSMC한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더 뺏겼죠. 그래서 TSMC는 거의 60%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10%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들이 보이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재용이 중국을 쫓아갔다. 이번에 한 달 전에는 이재용 출장이 계속 나왔었죠.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랬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었나 봤더니 지금 같은 겁니다.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을 넘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기 전까지, 물론 코로나 이후에 더 올랐지만은 박살나기 전까지 신고를 냈던 그 상승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2009년도 1월 이후. 근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수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악몽이 있던 직후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쇼크에 빠져있던 그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반도체는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세장 마지막은 언제나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어서 왜 그러지?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이건 위장된 것 같은데 내지는 외국인이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신흥국이 올라가기 끝부분에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신흥국을 사자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신흥국을 사자고 말하는 때가 내년도에 올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에 신흥국을 편입을 하는 저희가 신흥국을 갖고는 있는데 계속 사오던 인도 같은 데만 계속 갖고 있지 신흥국 편입을 없앴어요. 신흥국 지수를 투자했었거든요.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년 전쯤에 저희가 신흥국 지수를 다 팔고 나서는 신흥국을 멈췄었습니다. 인도만 계속 투자를 해왔죠. 인도는 올해도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보람은 있었는데요. 아직 신흥국 전체를 사자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하고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은 난데없이 변화가 옵니다. 배드뉴스 사이에 변화가 조짐이 나타났지만 알지를 잘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된다.